제가 2년 전에 여기서 강연을 했는데 지금은 저 전라북도 정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해에 이제 강연하고 그 작년부터 이제 정읍에 살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또 동구청 오고 하니까 또 반갑습니다. 그 오늘 주제는 말의 내공을 기르는 인문학적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쓴 책이 말의 내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책이 제가 낸 이제 첫 번째 책인데, 이 책을 제가 제안받았던 게 출판사에서 먼저 말에 대해서 한번 써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말에 대해 쓸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다가 기존에 이제 말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 관한 책들은 기존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니까 주로 말의 기술, 화술에 대해서 주로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라, 저 상황에서는 저렇게 해라. 또 뭐 그런 스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럼 그것과는 다른 어떤 이야기를 제가 했을 때 책이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인문학을 가지고 말에 대해서 봤을 때는 어떨까, 그 내용을 이제 담아서 책을 이제 썼었습니다. 오늘은 그 책에 관해서 핵심만 제가 뽑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술을 향상하는 것과 언어 생활의 근본을 바꾸는 것, 이 두 가지를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많은 화술 책들이 그냥 화술, 그 말의 기술을 향상하는 데 초점이 있다면, 물론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것도 이제 꼭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는 더 근본적인 입장에서 이 언어 생활의 근본을 바꿀 수 있을까를 제가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화술이 뛰어나면 좋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할 때 뭐 잠깐 대화를 한다면 한 10분, 30분 대화를 한다면 그 잠시 동안은 화술로서 어떻게 좀 포장이라고 할까요? 그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10분, 20분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만나는 관계라면 아무리 말하는 기술, 포장하는 기술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금방 탄로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말을 잘한다 했을 때는 그 이전에 이 언어 생활의 근본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보니까 그 차 있잖아요. 타는 차 말고 마시는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를 아주 좋아하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차는 삶의 혁명이다 그러더라고요. 왜 삶의 혁명인가 하면은 차를 좋아하기 시작하면 의식주가 바뀐대요. 왜냐하면 차를 마시려면, 이 다도를 즐기려면 그것에 맞는 옷을 갖춰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마냥 입거나 너무 갖춰 입거나 그러면 이 차를 제대로 즐길 수 없기 때문에 차를 좋아하는 순간부터 옷이 바뀌고, 그 다음에 차의 맛과 향기를 제대로 음미를 하려면 또 음식을 조절을 해야 된대요. 그냥 인스턴트 음식이나 이런 걸 먹으면 거기에 미각이나 후각이 적응이 돼서 차맛을 못 느낀대요. 그러니까 차를 좋아하기 위해선 또 음식이 바뀌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니까 또 주거 공간이 바뀌고, 그러니까 차 하나를 좋아함으로써 의식주, 삶이 다 바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삶이 바뀌어야 근본적으로 말을 잘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시작하기 전에 어떤 퀴즈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직업의 순위가 지금 나와 있죠. 이 순위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이제 발표를 한 순위인데요. 그러니까 직업 만족도 조사 순위입니다. 각 직업의 몇십 명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어떤 직업이 자기 스스로 내 직업이 정말 만족스럽다라고 대답한 순위가 지금 이 순위입니다. 총 직업이 조사한 게 한 600개가 넘더라고요. 600개 중에서 지금 20위권에 든 직업들이니까 아주 직업 만족도가 높은 직업이겠죠. 보면 20위가 요즘 말이 많죠. 검사. 그리고 19위가 이제 고위직 공무원. 그리고 그 사이가 대부분 다 의사입니다. 그 의사도 엄청 세분화되어 있는 거죠. 뭐 안과 의사, 내과 의사 다 거의 다 의사 있고, 변호사도 있고, 변리사, 회계사 이렇게 있는데 5위가 치과 의사, 4위가 이비인후과,
3위가 대학교 총장, 2위가 가정의학과 의사, 1위가 뭘까요? 피부과 의사? 성형외과? 그 교수, 말씀하신 직업들이, 초등학교 교장, 그게 한 2007년도에 1위였어요. 초등학교 교장이. 요거는 제일 최신의 2022년 자료인가 그렇습니다. 이게 1위는 제가 가져온 이유가 있겠죠. 철학 연구자입니다. 철학 연구자가 돈은 제일 못 벌 것 같은데 이 돈 많이 버는 직업들, 권력 있는 직업들을 다 제치고 1위가 철학 연구자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특이하죠. 아마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인문학, 철학이라는 게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지표도 그 철학 연구자가 1위를 했던 거겠죠. 그래서 이 말의 언어 생활을 근본에서부터 바꾸는 방법을 제가 책에서 8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본 건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수양이고요. 두 번째가 지성, 세 번째가 어떤 관점, 그리고 네 번째가 창의성, 참신함, 다섯 번째가 경청, 그리고 질문, 화법, 마지막으로 자유, 이렇게 책의 목차이기도 하고 순서를 정리해봤습니다. 근데 이 순서가 어떤 첫 번째 단계를 완벽하게 완수해야만 두 번째로 넘어가는 그런 순서는 아닙니다. 이게 시간적인 순서라기보다는 어떤 논리적인 순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1단계나 8단계 이 모든 단계를 병행해서 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8단계를 이제 좀 핵심적으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양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순자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릇이 모나면 담긴 물도 모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릇이 네모 그릇에 담긴 물은 네모날 수밖에 없고 세모 그릇에 담긴 물은 또 세모난 모양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친절한 말을 하고 싶다. 그러면 친절한 사람이 먼저 돼야 되고요. 내가 함부로 화를 내지 않는 그런 말을 하고 싶다. 그럼 먼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릇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물은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격은 말을 담는 거죠. 근데 그냥 수양이다 그러면은 그냥 그럼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는 건가? 옛날 학창 시절에 배웠던 그런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그냥 착한 사람, 친절한 사람, 화 안 내고 뭐 남한테 배려해주고 그냥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건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철학에서 말하는 수양이라는 것은 그거에 국한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해능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그렇다면 무엇이 당신의 본래 얼굴인가? 본래 모습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생각하지 말라. 선악할 때 악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죠. 근데 선한 것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악하려고도 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선하려고도 하지도 마라. 그 이유가 뭐냐면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착한 엄마, 착한 아빠, 착한 남자, 착한 여자 이렇게 했을 때는 착한 엄마 하면은 엄마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 역할을 충실히 지켜야 착한 엄마라는 소리를 듣고 착한 남자, 남자한테 뭔가 기대되는 그런 모습들을 충족해야 뭐 착한 남자라고 하잖아요. 착하다는 것은 어떤 다움입니다. 엄마다움, 부모다움, 뭐 어른다움, 뭐 여자다움 그런 다움들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역할극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는 회사원으로 뭐 역할을 하고 또 집에서는 뭐 부모로 역할을 하고 뭐 남편으로 아내로 역할을 하고 자식으로 역할을 하고 친구로 역할을 하고 다 역할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묻는 겁니다. 역할극 하느라 언제 너 인생을 살래?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게 누군지를 알려면 먼저 악한 것도 생각하지 말아야 되지만 이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야 참된 부모다 하는 그것을 먼저 다 잊어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다
다 벗겨내야 비로소 참된 내 모습이 보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양이라는 것은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다운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찾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그게 바로 인문학이 말하는 수양입니다. 이번에는 미셸 푸코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각자의 삶이 예술 작품이 될 수는 없을까? 주택도, 그러니까 집도 예술의 대상이 되는데 왜 우리의 삶은 그렇게 안 되는 걸까? 집, 한옥 주택이라든가 집도 예술 작품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인생도 예술 작품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술 작품의 반대말은 뭘까요? 작품의 반대말은 제품입니다. 제품.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이 있고 예술의 작품이 있습니다. 제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획일적인 삶입니다. 제품은 똑같은 거 계속 찍어내잖아요. 근데 작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만의 독창적인 유일한 것이 작품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또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 제품이 되려고 합니다. 제품들 중에서 우수한 제품, 불량 제품이 아니라 뛰어난 아주 가성비 좋은 제품이 되려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인생은 작품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도 그렇고요. 부모님이라면 가족한테, 자식한테도 그렇게 말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훌륭한 제품이 되라. 1등 제품이 되라가 아니라 너만의 작품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 사회가 나한테 제품이 되기를 요구할지라도 나 자신만큼은 이 독창적인 작품으로 살아가야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수양의 한 측면입니다. 제품, 뛰어난 제품이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는 말하는 것과 정말 독창적인 작품 같은 사람이 하는 말, 그 말은 아마 다를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노자의 이야기인데요. 2500년 전에 중국의 노자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보다 자신을 사랑한다면 세상을 맡길 수 있다. 반면에 자신을 바쳐 세상을 사랑하려 든다면 어찌 세상을 맡길 수 있겠는가? 얼핏 보기에 우리의 상식과 좀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 자신을 희생해서 세상에 헌신하겠다. 그런 사람한테 나라를 맡기고 어떤 조직을 맡겨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한테 세상을 맡기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바쳐 세상을 위한다는 사람들은 실제 그렇게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니까 너도 그렇게 해. 이렇게 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나도 야근하고 남아서 끝까지 일하잖아. 이 회사를 위해서. 너네들도 그렇게 해야 돼. 나도 이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어. 멋진 제품이 되고 있어. 그러니까 너도 제품이 돼야 돼. 이렇게 세상을 이끌어가기가 쉽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나 자신을 바치는 사람은 나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에다가 나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사람입니다. 거기다 나를 맞추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독창성이 없는 겁니다. 반면에 세상보다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의 그런 가치관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만의 관점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내가 소중하듯이 남들도 소중하겠구나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을 더 잘 이끌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수양이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입니다. 그럼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마 답이 바로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남은 많이 사랑을 해봤어요. 부모로서 자식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는 많이 해봤는데 나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생각은 많이 해보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뭔가 했을 때 제가 떠오르는 시가 다들 윤동주 시인 아시죠? 예, 서시 쓴 윤동주 시인이 또 유명한 시가 자화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화상이라는 것은 화가가 보고 자신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 자화상이라는 시를 보면은 이제 제가 준비는 못 해왔는데
그 내용이 대충 이제 이제 외딴 우물가에 갑니다. 우물이 이제 물이 있으니까 거울처럼 자신이 비치잖아요. 우물가에 갔더니 어떤 사내가, 남자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 남자가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겠죠.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미워진대요. 우물 속에 사람이 미워서 휙 돌아섰대요. 돌아서서 가다 보니까 우물 속에 그 남자가 왠지 다시 떠오르대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람을 또 우물 속의 남자를 본다는 겁니다. 그걸 반복하는 게 이제 자화상의 그 시의 내용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를 사랑한다는 건 뭐 나는 완벽해, 나는 최고야, 뭐 100%야, 나는 부족함이 없어, 고칠 데가 없어, 이런 게 아니라, 자아도취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잘난 것도 알고 자기가 부족한 것도 알고, 또 자기에 대해서 탐구를 하다 보면은 마냥 자기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미워질 때도 있잖아요. 나는 왜 이게 이렇게 태어났지? 왜 이게 난 부족하지? 하잖아요. 그걸 알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는 겁니다. 사랑이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는 게 사랑입니다. 부족함도 알아요. 나의 부족함은 알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아왔구나,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다, 그러면서 그 부족한 것까지도 안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좋은 모습도 나지만 남들이 보기에 좋지 않게 생각하는 모습도, 그 모습도 나구나, 이걸 안고 살아가는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수양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러면 또 나 자신을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이야기가 또 나올 것 같은데요. 나란 무엇인가라 했을 때는 아주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석가모니나 그런 부처님이나 그런 철학자들, 이런 분들이 그 탐구하는 것도 나란 누구인가, 그것을 가지고 탐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 문장으로 쉽게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간단한 단계에서는 나 자신을 알아가는 방법이 오늘날 많이 하는 거죠. 심리검사. 센터에 가서, 상담센터에 가서 심리검사 하잖아요. 제가 저번 달에 서울에 어떤 축제를 갔는데, 그 어떠한 부스에, 그 한 프로그램 행사에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행사인가 하고 봤더니 그 짧게 심리검사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심리검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한 5분 정도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그 연세가 지긋한 분들이 다 거기 줄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분들이 심리검사라는 내용이 사실 그 단순하거든요. 나는 남들과 있는 걸 좋아하는 편이다, 나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편이다. 그럼 난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편이다 체크하면은 상담사가 좀 남들과 있기보다는 혼자 있을 때 좀 그런 거를 좀 좋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럿이 있을 때 피곤함을 느끼시나 보네요.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사실 심리검사인데, 근데 그것만 들어도 이제 그분들이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은, 맞아요, 제가 그래요, 그런 심정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심리검사다 해서 아예 무시할 수는 없고, 평소에 질문을 잘 안 하잖아요.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어떨 때를 즐거워하는가, 나는 어떤 성격인가 잘 안 물어보잖아요. 근데 심리검사 가면은 그 질문들이, 무수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상담사의 피드백을 듣지 않더라도 그 질문에, 어찌면 그냥 조촐한 질문일 수 있지만 그 질문에 답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그러네, 이런 측면이 있었네, 이런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 외에도 나란 무엇인가 했을 때 철학자들마다 다양한 대답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치 나란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나가 딱 존재하는 것 같은, 본질적인 나가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질문이지만, 어찌 보면은 고정된 나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 마이크는 본질이 있습니다. 마이크의 본질은 이 소리를 확장시키는 게 마이크잖아요. 의자의 본질은 앉는 거, 앉기 위해서 의자가 만들어지고 신발은 신기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그게 그 사물들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질은 뭘까요? 인간의 본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물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인간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없는 존재가
삶에 어찌 보면은 나쁘게 말하면은 삶의 의미가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애초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어떡하지? 삶의 의미도 없고 난 목적도 없네? 그게 아니라 정해진 목적이 없기 때문에, 정해진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참된 나란 무엇인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지? 나는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나는 만들어가는 겁니다. 나 자신을. 그 다음에 이제 서암이라는 분의 이제 일화인데요. 이분이 나이가 지긋한 그런 철학자인데, 예전 이제 중국 시대, 중국의 옛날의 철학자인데, 그분이 매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서암은 매일 자기 자신에게 주인공 하고 부른 뒤에 다시 네라고 다짐했다. 이내 깨어 있어야 하네. 네. 언제라도 남에게 속아서는 안 되네. 네. 네. 하며 자문자답을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주인공이 한자말이잖아요. 예전에 우리 이순신 충무공 뭐 그런 공자 붙이잖아요. 주인공 할 때 공자가 그 공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임말이에요, 주인공이. 예전에 보면 대감께서는 공께서는 어떠하셨습니까? 할 때 그 공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아주 높이는 표현입니다. 주인공. 근데 우리가 많이 들어보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러나 그 말 안 들어본 사람은 없지만 그 말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또 없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지긋하고 엄청 수행을 하고 훌륭한 철학자도 그거를 까먹을까 봐 매일 아침마다 스스로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도 또 까먹으니까 아침에 주인공, 나는 주인공이다. 네, 대답하고. 남들한테 속지 마라. 속지 말라는 게 뭘까요? 보이스피싱 당하지 말란 걸까요? 아니겠죠? 뭐 그런 차원도 있겠지만 남들이 하는 이야기, 부모는 이래야 돼, 사람은 이래야 돼, 뭐 이 역할을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이 사회에서 원하는 거야. 이런 말들에 속아 넘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나는 나답게 살겠다. 나의 가치관을 잃지 않고 나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겠다. 그런 거를 항상 다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당당한 태도죠. 보면은,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 하는 사람들은 다 당당한 사람들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제가 전에 어떤 모임을 갔었는데 저랑 이렇게 4명이서 모였었는데 저 빼고는 다 나이가 있는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한 분은 그 지역 사회에서 어느 정도 그 좀 위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현역으로 활동하고 그런 분인데, 또 한 분은 그분하고 나이 차이는 몇 살 안 나는데 예술가였어요. 음악 미술 이제 그쪽으로 하는, 전업으로 하는 예술가고, 꽤 그분도 꽤 활동을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있고 저하고 이렇게 넷이 있었는데, 그 예술가 그분이 보면은 평소에는 나름 이제 그림으로 큰 상도 받고, 그럼 좀 상당히 이런 작품성 있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메시지를 담고 이런 사람인데, 그 좀 직책이 있는 분 앞에서 엄청 굽신대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니까 바로 칭찬하면 민망하잖아요. 아이고 사장님은 이러시고 이러십니다. 이렇게 하면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신작가 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아? 이 사장님이 정말 이렇게 하면서 저를 바라보면서, 눈은 보고 있는 저를 보는데 계속 옆으로 눈치 보면서 신작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정말 듣기 싫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은. 그리고 사람이 무엇보다 그런 굴종적인 모습을 보면은 참 하찮아집니다. 그런 사람이. 남들 보기에도 그렇고, 그 사람도 뻔히 보이죠. 그 정도 지위에 올라간 사람이면 그냥 아부하는 거구나 이렇게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당한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말을 할 때. 근데 당당하다라고 하면은 또 비슷한 생각이 좀 뭔가 거만하고 뭔가 막 자만하는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당당함은. 또 한 명의 예술가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그 가수 송창식 씨 아시죠? 그 뭐 고래사냥 뭐 왜 불러 선운사 이거 부르신 분 있잖아요. 그 맨날 한복 입고 다니는 분 있잖아요.
제가 작년엔가 그 경기도 하남 그 미사에 그 송창식 씨가 그 라이브 카페를 거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매일 밤에 밤 무대를 그 라이브 카페를 서시는 거예요. 저거 거의 한 일주일에 한 4일씩 한 30분 정도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 이제 작은 카페입니다. 카페에서 그 송창식 씨는 유명하고 나이도 거의 이제 80 가까운 분인데, 그러니까 9시 반에 공연이 시작하면 9시부터 30분 동안 거기 뒤에 무대 뒤에서 목을 푼다고 하더라고요. 30분 동안 계속 노래 부르면서 목을 푼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날 보니까 사람이 한 몇 명 정도 와 있을까요? 한 저까지 해서 한 10명 정도. 엄청 적은 수잖아요. 근데 그 정도 가수가 나이도 있는 분이 항상 10명, 뭐 때로는 5명 이 정도 놔두고 계속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대충 하냐 했을 때 저는 얼핏 생각했을 때 그분 분위기도 그렇고 노래가 그냥 다 차분한 그냥 축 처지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했는데 다 고음이더라고요. 노래가 왜 불러? 그래서 다 고음이더라고요. 노래가. 그래서 정말 막 목청 터지게 30분을 공연을 하는데 첫 곡을 왜 불러라는 노래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른 곡들을 하는데 거기 앉아있던 아저씨 한 분이 이제 라이브 카페니까 술을 마시잖아요. 이제 송창식 씨가 그 다음에는 무슨 곡 들려드릴까요? 물어보니까 왜 불러 해주세요. 왜 불러? 왜 불러 듣고 싶네 그러는 거예요. 왜 불러를 했는데 아까 전에 했는데 왜 불러 불러달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예술가들이 그러니까 특히 이런 분들처럼 뭔가 돈이나 이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정말 자기 예술성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그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노래 허스로 들었냐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할 법도 한데 송창식 씨 그 특유의 웃음 있잖아요. 미소 지면서 못 들으셨어요? 그럼 또 불러드려야겠네 하고 또 왜 불러를 10명 있는데 또 왜 불러를 막 목청껏 또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제가 생각하는 그런 당당한 모습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당함은 어떤 거만함과 비슷한 게 아니라 여유로움과 같은 겁니다. 여유로움. 여유로운 사람들은 다 당당한 사람들입니다. 어디 가서 부끄러울 게 없으니까 눈치 보지 않으니까 당당하고 또 남이 뭐라고 한마디 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막 흥분하지 않는 겁니다. 같은 물감이라도 작은 간장 종지에 물에다 떨어뜨리면은 금방 그 물감의 색깔로 변하잖아요. 근데 이 큰 물에다가 바닷물에다가 뭐 아무리 물감을 쏟아 부순들 그 바닷물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간장 종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당당하지 못한 사람은 남들이 뭐 몇 마디 했다고 해서 흥분하고 흥분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은 그거에 휘둘리지 않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주인공,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여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한테서 당당한 말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지성입니다. 지성. 수양을 했다면 이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쌓을 수가 있는가? 주희가 한 말입니다. 주자라고도 하죠. 모름지기 한 번 때렸으면 한 줄기 흔적이 남아야 하고 한 번 쳤으면 한 움큼 피가 묻어나야 한다. 글을 읽을 때도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하니 어찌 마음을 두지 않을 수 있겠는가. 독서를 하는 자세가 아주 치열하게 독서를 하라는 겁니다. 뭔가를 했으면 흔적이 남아야 되잖아요. 글을 읽었으면 흔적이 남아야 됩니다. 밑줄 치면서 읽으란 말이 아닙니다. 책을 읽고 났으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겠죠. 뭔가 독서를 근데 치열하게 정말 열심히 독서를 하라고 하면은 마치 그 수험생들 공부하듯이 다 밑줄 치고 외워가고 막 중요한 거 메모해가면서 하라는 건가?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 방식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가 그 책의 내용을 암기하려고 읽는 게 아니라 삶의 변화를 위해서 읽는 거지 않습니까? 책을 읽고 나면 조금이라도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책을 읽을 때 이 지성이 쌓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삶의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그런 책 읽기는 어떤 책 읽기인가? 그 몇 년 전에 작고하신 이제 신영복 교수죠.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책은 3번 읽어야 된다고 합니다. 먼저
텍스트, 그 글을 읽고요. 그 다음에 그 글을 통해 그 글을 쓴 작가, 필자를 읽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것을 읽고 있는 독자, 자기 자신을 읽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읽는 게 바로 삶의 변화, 언어 생활의 근본을 바꾸는 책 읽기입니다. 우리가 외모를 단정하게 하잖아요. 거울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울을 보고 내가 옷을 제대로 입었나, 뭐 그런 거를 뭐가 묻진 않았나 확인하지 않습니까? 나의 삶, 내 인생은 뭘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게 책입니다. 책. 그것도 인문학 책. 왜냐하면 같은 책이어도 예를 들어 뭐 과학책을 읽으면서 내 삶을 되돌아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식만 쌓이겠죠. 하지만 인문학이라는 것은 인생을 다루는 게 인문학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문장을 발견했을 때,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을 봤을 때, 그럼 나는 어떻지? 내가 책을 여태 이렇게 읽었던가? 아니면 어떻게 읽었던가 하고는 방향을 책을 읽다가 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읽는 방향에. 인문학 책을 읽으면. 마치 거울을 보면서 보는 건 이 거울이잖아요. 근데 정리하는 건 자기 자신이잖아요. 읽는 건 책입니다. 그러나 책을 보면서 내 마음을 이렇게 바로잡게 되고 한번 성찰하게 되고, 그러니까 마치 책은 마음의 그런 마음을 되돌아보게 되는 거울과 같은 겁니다. 인문학 책은. 그럼 이제 지식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알아야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의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도 정작 그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은 세상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는가? 계속 언제까지 공부만 해야 되는가? 공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유식한가? 아니다. 나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다. 누군가 몰라서 나한테 물으면 나 역시도 모를 수 있다. 그때 나는 양단을 고루 두드려서 최선을 다할 따름이다. 이렇게 공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그 어느 지역에 옛날에는 제사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 제사를 지내는데 공자가 이제 참관을 간 겁니다. 그때도 공자는 이름이 꽤 명성이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긴장한 거죠. 내가 여태까지 제사 똑바로 예법에 따라서 지내고 있었나? 또 공자가 왔다가는 우리 공자 같은 소리 한다 그러잖아요. 공자한테 한마디 듣겠는데 하고 다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근데 공자가 가서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다 물어보더란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제가 여기에 둬도 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다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논어에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옆에 있던 그걸 본 사람이 공자 저거 아무것도 아니더만 누가 공자 많이 한다 그랬어. 아무것도 모르니까 계속 물어만 보네. 그 말을 한 거예요. 공자 앞에서. 그리고 공자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했느냐. 그것이 예다. 물어보는 게 바로 예다. 예절을 뭐 홍동백서 이거를 외우고 다니는 게 예절이 아니라 마땅히 내 제사가 아니라 어디를 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면 그 사람들한테 어떻습니까? 저렇습니까? 하고 그 의견을 물어보는 거, 그것이 바로 예절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공자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모르면 물어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나만큼 지식이 있는 사람은 세고 셌다. 그러나 나만큼 잘 물어보고 나만큼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나뿐이다. 그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양단을 고루 두드린다는 게 과연 뭔 말이냐? 양단, 양쪽을 두드린다는 겁니다. 그거는 어떤 걸 내가 몰랐을 때 다 세상 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모를 때 한쪽에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양쪽 의견을 다 들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 의견, 저 사람 의견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공자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잘 물어보고 판단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는 게 그렇습니다. 지식이 있어서 나 혼자 계속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잘 이렇게 판단을 하고 파악을 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양쪽 의견이라고 하면은 그냥 찬성 반대, 뭐 보수 진보 그것만을 뜻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은 항상 100% 완벽한 말이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의 만족을 알아라. 현재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 나쁜 말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만 살잖아요. 미래가 없습니다. 아, 나 지금 너무 좋아. 나 아무것도 안 할래. 그러게 되겠죠. 미래를 위해 살아야 된다. 계획적으로 살아라.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살아가면 현재의 만족을 모르게 됩니다. 항상 미래만 보면서 오늘을 희생하는 거죠. 미래를 위해서. 모든 말은 다 양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에 있어서도 교육을 할 때나 또 주변 사람들한테도 다 그렇습니다.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많이 듣기도 하고 할 수 있다. 그 시인 중에 조지훈 시인 있죠. 승무를 쓴 시인. 그 하이안 곡갈 뭐 곱게 나빌레라 그 승무 쓴 시인 있잖아요. 그분이 옛날에 이제 한 50년대 뭐 한 40년대 그 무렵일 텐데 어떤 사람하고 이제 밥을 먹는데 그 상대방이 그런 이야기를 꺼냈대요. 인간은 아주 나약한 존재다. 신이 이미 다 정해놨기 때문에 인간은 의지도 나약하고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조지훈 시인이 아니다. 그 옛날 단종 때 사육신 있잖아요. 생육신, 사육신. 그 사육신을 봐라. 사육신은 고문하잖아요. 불로 이렇게 몸을 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고문을 당하면서도 자기 지조를 잃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상대방이 그것도 옛날 말이지. 나는 못 믿겠어요. 그 말도. 그것도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조지훈 시인이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식당에는 담배도 많이 피고 옛날에는 라이터가 아니라 성냥개비로 피잖아요. 성냥개비가 있잖아요. 성냥을 거기서 탁 식탁에 있는 성냥을 뽑더니 불을 확 킨 다음에 자기 본인 손등에다가 성냥개비를 팍 이렇게 지져버렸대요. 내가 보여주겠다. 당신은 사람은 이렇게 불이 나오면 그 몇 초도 못 버티는 사람이라고 말했지만은 내가 보여주겠다 하고 탁 해버렸대요. 인간은 나약하지 않다. 인간은 할 수 있는 존재다. 그 조지훈 시인이 그랬대요. 그래서 여기가 조지훈 시인 손등이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자국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메시지는 인간은 할 수 있다. 근데 진짜 다 할 수 있나요? 날 수 있나요? 다 할 수는 없죠. 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항상 희망찬 메시지, 뭔가 긍정적으로 다 할 수 있어. 열심히 극복하면 돼. 물론 필요한 말이지만 양단에서 한 단면일 뿐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말할 때 그런 희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사람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된다. 할 수 있다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못한다는 걸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어떤 대한학교에서는 이 가까운 순천에 있는 대한학교입니다. 거기에서는 할 수 있다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가르치지만 너는 뭔가를 하려고 하겠지만 언젠가 꼭 실패하는 순간이 올 거야. 실패하는 순간이 반드시 오기 마련인데 살면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거를 가르쳐 준대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 할 수 있도록만 이 교육과정을 짜는 게 아니라 일부러 학생들이 할 수 없는 걸 집어넣는데요. 그 학교에서 실패를 보게 하도록. 그냥 좌절시키는 게 아니라 실패하잖아요, 학생들이. 그때 옆에서 교사들이 이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정말 힘들 때가 성공할 때 힘든 거 아니잖아요. 그때는 막 인문학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종교 이렇게 생각 안 나요. 내가 실패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 주변 사람들 다 괜찮아, 할 수 있어. 너는 대단해, 훌륭해, 야 멋있어. 그런 말만 듣고 살았는데 실패를 했어. 거기서 어떻게 일어서야 되지? 그걸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도 이야기를 해야 되죠. 모든 측면은 이 양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정말 신중하게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어떤 말은 하긴 하겠죠. 그러나 동시에
그 말이 100% 맞지는 않다는 것을 전제에 두고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또 겸손하겠죠, 그 사람들은. 그리고 한 측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미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성대중이라는 분이 한 말인데, 내면이 부족한 사람은 말이 번잡하고 마음에 주관이 없는 사람은 말이 공허하다. 그러니까 지식만 많이 있다고 해서 말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에 든 게 많으면 막 말은 많이 해요. 근데 번잡하다는 겁니다. 공허하다는 겁니다. 정작 어떤 메시지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이 3단계에서 말하는 관점입니다. 그 수많은 지식을 딱 정리할 수 있는 자기만의 관점. 관점이란 다른 말로 가치관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그 가치관과 관점이 성숙해지면 그거를 우리는 통찰력이라고 부릅니다. 통찰력. 그게 필요합니다. 말을 할 때. 공자가 또 나왔네요. 그대는 내가 많이 배워서 그거를 다 암기하는 사람이라 생각하는가? 아니다. 나는 다만 하나로 꿰뚫을 뿐이다. 한문으로 이리간지라고 합니다. 이리간지. 하나로 꿰뚫는다. 이 하나가 바로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뭔가를 대답을 해줄 때 다 알아야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기만의 관점이 있으면 그 관점에 맞는 대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어떤 관점,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관점을, 사람들은 누구나 다 관점을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관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아마 내 관점에 대해서 좀 뭔가 부족하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내 관점을 좀 더 참신하게 혹은 성숙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화살을 만드는 일이라고 해서 어찌 갑옷 만드는 사람보다 어질지 않겠냐. 그러나 화살 만드는 사람은 사람을 다치게 하지 못할까봐를 걱정하고, 갑옷을 만드는 사람은 사람이 다칠까봐 걱정한다. 갑옷 만드는 사람이 더 착하고 화살 만드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갑옷을 만드는 사람은 본인이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무기가 뚫을 수 없도록 튼튼하게 사람을 지킬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고, 화살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저걸 뚫어서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나의 관점이란 것은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관점을 영어로 뷰 포인트라고도 하지만, 뷰, 보는, 말 그대로 보는 점, 관점이랑 똑같은 말이죠. 다른 말로 스탠드 포인트라고도 합니다. 스탠드, 서 있는 거. 서 있는 자리가 바로 내 관점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서 있으면 이쪽 측면만 보이게 되고, 여기 서 있으면 저쪽 측면만 보이지 않습니까? 서 있는 자리가 바로 그 관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내가 관점을 바꾸고 싶다면, 저처럼 강의를 주로 한다. 만약 그런다면은 뭔가 어떻게 하면은 나의 좀 가치관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 강의를 들어보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항상 보는 사람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만 서 있으면 자기 스스로 문제점이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강연하는 사람의 관점이니까. 그럴 때는 다른 강의를 들어보면서 앉아서 듣는 사람의 관점이 돼보면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서 말을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뭔가 좀이라도 쉬면은 흐름이 끊길 것 같아서 막 계속 말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정작 들으러 가잖아요. 좀 5분 쉬었다 하면 좋겠는데, 그 생각이 듭니다. 그 관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창의적. 정말 우리 창의적으로 말하고 싶잖아요. 창의적인 사람이 되면 창의적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창의적이란 것은 새로움이라는 건데, 새롭다는 것은 옛날 거하고 아예 다른 것인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것과 다른 게 아닙니다. 광주에서 가장 높은 데서 하늘을 보고 싶다면 내가 건물을 짓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가장 높은 건물을 짓고 그 위에 올라가야
아니면 내가 엄청 큰 거인이 돼야 가장 높은 곳에 서는 게 아닙니다. 무등산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창의력을 뭔가 내가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세상에 온전히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존의 사람들이 이미 다 이만큼 쌓아놨어요. 무등산처럼. 거기에 한 발짝만 올라가면 그게 새로운 겁니다. 남들이 쌓아놓은 토대 위에 딱 한 발짝 더 올라가는 것. 남들은 여기까지였는데. 그게 바로 새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에서 내가 새로운 걸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분야에 대한 지식들을 섭렵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 한 발짝만 더 나아가면 그게 새로운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움은 옛날 것과 단절되는 게 아니라 옛날 거를 한 발짝 발전시키면 그게 새로운 게 됩니다. 접목시키는 것도 아이디어입니다. 새로움입니다. 여기에서만 이야기하던 것을 여기에다 접목시켜보고 저 분야에서만 이야기하던 것을 또 이쪽에 접목시켜보고 이것도 또 새로운 방법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변화를 수용하는 겁니다. 변화. 그러니까 요즘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뭐 MZ세대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대 갈등. 그러니까 저도 MZ세대에 이제 속하는데 그러니까 뭐 세대 간 갈등을 이야기하는데 나이가 있는 분들은 젊은 사람들 보면서 버릇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나이가 있는 분들한테 꼰대 같다라고 합니다. 매너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저씨, 막 할아버지들은 할머니들은 매너가 없어.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어. 버릇이랑 매너랑 같은 말이잖아요. 꼰대 같다는 거는 예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예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가지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서로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서로 예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예의라는 것은 항상 시대마다 바뀌는 게 예의입니다. 서로 예의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조선왕조실록 책 보잖아요. 그러면은 다 요즘 것들은 문제가 다 나와요. 세종실록 보잖아요. 그럼 세종대왕이 요즘 선비들은 공부를 안 해. 또 정조실록 보면은 다 요즘 사람들 공부를 안 해. 명종실록 요즘은 학자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근데 그 명종 때 누가 있었냐? 태계 율곡 다 나왔어요. 그 시대에. 근데 요즘은 학자가 없어. 공부도 안 해. 그렇게 다 이야기합니다. 왜냐? 매 시대마다 생각하는 게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맞다, 그 윗세대가 틀렸다 이런 게 아니라 누가 맞고 틀림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겁니다. 생각하는 예의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지긋한 분들은 예를 들어 어떤 회사라고 하면은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같이 함께 어울리고 함께 모이는 게 예의입니다. 생각하는. 오히려 나를 안 부르면 엄청 서운한 일이에요. 예의가 없는 행동이에요. 나를 부르지 않으면. 근데 젊은 사람들은 또 젊은 사람들이라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체로 오히려 나는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나를 굳이 불러내는 게 예의가 없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예의의 기준이 이렇게 바뀝니다. 시대가 항상 변화를 합니다. 변화를 수용하라는 게 그냥 나를 계속 바꾸라는 건 아닙니다. 그거를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변화하는 걸 보면서 잘못됐어,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변화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르겠죠. 그럴 때 창의적인 게 나옵니다. 또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게 정말 창의성이 나오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을 글로 표현한다 생각하잖아요. 내 생각이 글이 된다고 보잖아요. 근데 반대의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이 글이 되기도 하지만 글이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글을 쓸 때 찬성 반대의 입장이 없었어요. 근데 쓰다 보잖아요. 뭔가 어떤 입장이 생겨요. 맞아 그러네 하면서 막 글을 써갑니다. 그럼 그 이후로 이게 내 입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선택의 상황에서 선택이 어려울 때는 글로 정리를 해보면 내 생각이 아주 잘 정리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창의적인 게 탄생합니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그 방금 이야기한 태계 이왕이 그 고봉 기대승한테 보낸 편지의 일부 내용입니다. 그대가 논한 글을 전에 들었습니다. 전에 제가 말한 게 온당하지 못함을 이미 근심했습니다만 그대가 나를 논박하는 것을 듣고 나서 더욱 내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한번 고쳐봤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이렇게 내용을 보냅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태계 이왕은 나이도 아주 지긋하고 그 당시에 성균관 대사성, 그러니까 국립대학교 총장, 직업 만족도 2위, 아까 봤던 그거를 지낸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딱 이제 사립학교를 차린 거예요. 경상도에. 이제 서원 있잖아요. 안동에 도산서원을 딱 차렸는데 전라도 이게 광주 사는 기대생이 젊은 사람이 당신 틀렸다 이렇게 막 써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남들 같으면 그냥 무시하겠죠. 근데 태계 이왕은 답장을 보내면서 이게 논쟁이 시작됩니다. 한 달 한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이 논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는 어떤 통신 기술이 발전한 게 아니잖아요. 편지가 가는데 막 한 달 걸려요. 그 안동에서 광주까지 오고 하는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제 그걸 전달하는 심부름꾼이 편지 가지고 뭐 주막에서 실 거 아니에요. 그럼 대화를 하면서 뭐하러 여기 왔나? 뭐하러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 퇴계 선생 집에 있는 사람인데 고봉 기대생한테 편지 주러 간다. 그러면 나도 그 편지 한번 읽어보자 하면서 그러면서 소문이 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 마을에서 태계 선생 이렇게 반박했구나. 고봉 기대생 이렇게 했네 하면서 소문이 엄청 퍼지는 거예요. 조선 팔도로. 그러면 이 엄청 권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태계 이왕 입장에서는 아주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편지 주고받는 게. 말 하나 까딱했다가는 그게 뭔가 잘못됐다는 게 이게 돼버리니까 근데도 이렇게 공손합니다. 그 엄청 한참 밑에 후학인데도. 그러니까 변화를 수용하고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럴 때 사람은 고인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처럼 이 창의적인 사람, 창의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단계입니다. 경청. 잘 듣는 거 경청이죠. 우리의 지금 주제는 말하기입니다. 말하기. 근데 말하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듣기입니다. 듣기. 노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뺏으려면 우선 펼쳐줘라. 그 사람에서 빼앗으려면 우선 줘라. 이것을 은밀한 지혜라고 말하니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기꾼도 그러잖아요. 어떤 돈 투자하게 하려면은 먼저 처음에 사람이 바로 안 속잖아요. 전 재산 내놓는 게 아니라 처음에 한 50만 원만 딱 투자해보면 2배로 100만 원을 딱 돌려줘 버리고 100만 원 투자하면 딱 200만 원을 돌려줘 버리고 실제 수익을 내서 돌려준 게 아니라 사기꾼이 자기 지출 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돈 다 뺏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이 원리가 아주 냉혹하지만 이렇다는 겁니다. 노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려면 우선 내 마음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내 말을 잘 듣게 하고 싶으면 먼저 내가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저도 그렇고 정말 말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정작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혼자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말 잘 들어주는 사람.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인데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오히려 말을 잘 들어주는 거 그것만 하나 해도 아주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상 대화를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잘 들어주는 것만 해도. 그래서 경청이 제일 중요합니다. 정말 말을 잘하기 위해서도 상대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경청을 해야 그래야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어떤 말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경청입니다. 근데 이 경청이라고 하면은 또 엄청 그 사람이 무슨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막 전념해서 막 듣고 몰입해서 듣고 막 꼭꼭 씹어서 다 들어야 되느냐? 그런 것은 또 경청이 아닙니다. 장자가 한 말입니다. 여기서 지인은 아주 훌륭한 인격자를 이야기합니다. 지극한 경지에 오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을 거울처럼 쓴다. 가는 것은 가는 대로, 오는 것은 오는 대로 맡긴다. 그것에 응하되 어떻게 뭐 감추거나 뭐 어떻게 하지 않는다. 그냥 오면은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들을 때 그 사람의 말을 다 듣는 게 아닙니다. 뭐 다 옳은 말이겠습니까? 아닌 말은 흘려 듣기도 하고, 중요한 말은 생각하고, 그 사람이 어떤 나를 상처 주는 말을 했다. 사람은 9마디 칭찬해도 한마디 뭔가 거슬리는 말이 있으면 집에 돌아가면서 그 말이 생각나요. 앞에 나한테 좋은 말 9마디가 아니라 딱 그 한마디. 왜 그렇게 말하지?
그거는 그 사람이 말을 집중해서 들은 경청이냐? 경청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울처럼 이 거울을 보세요. 딱 나를 비추면 내가 보입니다. 내가 지나가잖아요. 바로 그 전으로 돌아오죠. 마음을 그렇게 확확 이렇게 바꾸는, 즉 흔적을 이렇게 막 담아두지 않고 이렇게 아니다 싶은 거는 흘려보낼 수 있는, 그게 오히려 경청의 자세입니다. 집중해서 막 기억에 남기려고 듣는 게 아니라. 이것과 관련해서 미스터 트롯의 이찬원 씨 그 가수 있잖아요. 그분 노래가 시절 인연이라고 아세요? 시절 인연? 그 노래 가사 보면 딱 이 내용이더라고요. 이 동양철학 내용이 거기에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잠깐 이거 들으면서 이제 잠깐 쉬어 가겠습니다. 사람이 떠나간다고 그대여 울지 마세요. 오고 간 때가 있으니 미련이 랑두지 마세요. 좋았던 날 생각을 하고 고마운 마음 간직을 하며 살아가야지. 바람처럼 가는 인연 찾지를 말고 오는 인연 막지 마세요. 내가 되어 찾아올 거야. 새로운 일절만 들어서 아쉬우신가요? 그 노래 가사가 진짜 그러죠. 가는 인연 잡지 말고, 오는 인연 막지 않고, 거울처럼 가면 가는 대로, 오면 오는 대로. 이제 시간이 한번 좀 넘어가면서 하겠습니다. 6번째 단계가 이제 질문입니다. 말을 할 때 어떤 내 말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질문을 잘 해야겠죠. 그러니까 너무 자기 생각만 앞서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고, 내가 어떤 말을 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해? 내가 요즘 어떻게 사는지를 이야기했으면 요즘 어떻게 사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보면은 자기만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만나기 정말 피곤해지고 지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질문이라는 것도 제가 강의 끝나고 나서 스님들 혹시 질문 있냐고 여쭤볼 거거든요. 질문도 뭔가 좀 알아야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질문이라는 게 몰라서 하는 게 질문인데 또 아예 모르면 질문을 못 해요. 또 희한하죠. 그러니까 질문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질문을 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아는 게 그냥 전부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질문을 하면서 그 생각을 이끌어내는 거죠. 저는 그 옛날 성인들 글을 보면은 예수님, 부처님, 공자, 다 맹자 보면은 내용들이 다 대화체로 되어 있어요. 제자가 이렇게 물었더니 스승이 이렇게 답했다.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스승도 대단하지만 또 대단한 것은 그 제자입니다. 그 사람이 물어봤으니까 그 분이 그렇게 대답을 해준 거잖아요. 묻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그게 안 남았을 텐데, 물어보는 것도 진짜 능력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 하면 그냥 내 주장만 잘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적재적소에 적당히 이렇게 잘하는 거. 그건 정말 중요한 능력입니다. 질문.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화법. 좀 더 구체적인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어떤 법칙이 있습니다. 화법, 법칙. 손자병법 할 때 그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전쟁에서의 그런 기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전공법으로 싸우고 딱 교과서대로 전공법대로 싸우고 원칙대로 싸우되 가끔씩 변칙을 둬서 딱 이긴다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뭐 변칙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딱 모범대로 하되 모범대로 하면은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겠구나. 장기나 바둑 둘 때도 이런 식으로 진행되겠구나 하는데 갑자기 딱 다르게 했을 때 그때 상대방이 딱 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말을 잘하는 법이라 했을 때도 일단 중요한 것은 기본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사실 다 잘 압니다. 내 이야기만 하면 안 되고 남의 이야기 잘 들어야 되고 또 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한 전공법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반 이제 스피치 강연이라든가 뭐 좀 그런 기술에 대해서 하는 걸 보면은 변칙만 가르치려 든다는 거죠. 변칙만 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기본적인 것만 잘해도 훌륭합니다.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홍자성 책은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책은담. 잘못을 있는 그대로 말해주기 곤란하다면 다른 일에 비유해서 넌지시 알려줘라. 오늘 깨우치지 못하면 내일 가서 다시 가르쳐줘라. 마치 봄바람이 언 땅을 녹이고 봄기운이 얼음을 녹이듯이 차근차근히 하라. 상대방한테 늘 좋은 말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공자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을에서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칭송하고 칭찬한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 오히려 그 사람 좋은 사람 아니다. 왜냐? 자기만의 가치관이 있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는 좋아해야 되지만 누구는 싫어해야 돼요. 근데 좋은 사람도 좋아하지만 나쁜 놈들도 좋아한다? 그럼 그 사람은 그냥 아첨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좋은 말만 하는 사람 되자는 게 말의 내공이 아닙니다. 지적할 때는 지적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그런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에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드렸죠. 9가지 좋은 말 해도 1가지 나쁜 말 하면은 그것만 기억에 남아요,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은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봄바람이 언 땅을 녹이듯이 차근히, 에어컨이 아니라 봄바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을 세게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주라는 겁니다. 알아들을 수 있게. 그래야 사람이 변화합니다. 예전에 인도에 2500년 전 인도에 어떤 젊은 엄마가 그 당시에는 아기 때 많이 죽잖아요. 옛날에는 어린 아기가 갓난 아기가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엄마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아기를 등에 업고 그 죽음을 인정을 못한 거예요. 자기 아기가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잠깐 잠들었다 생각을 하고 그 시신 아기를 뒤에 업고서 그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내 아기가 지금 잠깐 좀 잠든 것 같은데 죽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다시 누가 어디 병원 가면 이거 살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돌아다닌 거예요. 누구 찾아가면 우리 아기 다시 살릴 수 있어요? 그 죽음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던 사람이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2500년 전 인도에 누가 살았죠? 석가모니.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기 석가모니라고 부처님 있다고 하니까 한 그분 찾아가 보세요. 그분은 혹시 뭐 방법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고 보낸 거예요. 떠넘긴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인도 멀잖아요. 부처님 있는 데까지 아기를 얻고 막 왔어요. 더운 날 이제 거의 시신이 된 아기를 아직도 인정을 못한 거예요. 그걸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살릴 방법을 알려달래요. 뭐 그냥 그 상태에서 아기는 죽었다, 뭐 죽음을 받아들여라 이런 이야기 하면은 알아들을까요? 너도 돌팔이구나 하고는 다른 데로 또 찾아가겠죠. 그래서 석가모니가 부처님이 어떻게 하느냐? 잘 찾아오셨어. 내가 아기를 살릴 방법이 있으니까 내 방법대로만 하면은 아기 금방 살립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깜짝 놀란 거죠. 드디어 살릴 수 있다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겨자씨, 씨앗을 10개를 모아봐라. 그럼 내가 살려주겠다. 그 10개로. 그럼 당장 가겠다. 잠깐 기다리시오. 그냥 겨자씨면 안 되고 어떤 집에서 얻어와야 되는데 그 집에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와라.
아무도 그 가족 중에 여태까지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와라. 우리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알았다고 하고는 마을로 달려 내려간 거예요. 톡톡. 겨자씨 있습니까? 예, 겨자씨 있어요. 근데 집안에 죽은 사람 없죠? 예? 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그럼 됐습니다. 톡톡. 겨자씨 있습니까? 재작년에 누가 죽었는데요. 몇 년 전에 우리 당숙이 돌아가셨는데요. 우리 재당숙이 작년에 죽었는데요. 다 돌아봤더니 아들이 죽었는데요. 딸이 죽었는데요. 그 노을 해가 질 때까지 돌아다니는 거예요. 집집마다. 당연히 겨자씨 하나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스스로 알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는구나. 내 자식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냈구나.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깨우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터벅터벅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있는 데로 돌아왔어요. 석가모니가 부처님이 겨자씨는 구해왔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못 구했습니다. 왜 못 구했어요? 제가 돌아가 보니까, 마을을 다 돌아보니까 집집마다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태어나면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제서야 부처님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언젠가 사람은 태어나면 죽기 마련이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지기 마련입니다. 인생이란 이렇게 한 것이고 하면서 쭉 그때서야 이야기를 해줍니다. 만약 처음에 그 실성한 상태로 왔을 때 이야기를 하면은 돌팔이라 하고 그냥 가버렸을 텐데, 듣기 싫은 말을 했으면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차분하게 때를 봐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하잖아요. 부모로서 자식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할 때 정말 자식을 위해서 하는 거 맞죠? 근데 솔직히 그 순간에 화 안 나나요? 사실 화나서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자식을 위한 것도 있지만 그 모습 보면 내가 화나니까 그 순간 화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냥 서로 관계만 틀어지고 그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 차분하게 때를 기다려주면서, 특히 스스로 터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바로 부드럽게 잘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죠? 이게 불빛 때문에 시계가 안 보여가지고 25분이요? 네, 그러면 이제 좀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화법에서 이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그 유명한 아는 것이 힘이다, 그거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대화할 때 주도권을 쥐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 그것은 상대에게 말할 기회를 주고 이야기를 조절해서 다른 화제로 넘기는 역할을 맡는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야기를 주도하게 된다. 우리 어떤 모임에 갔을 때, 대화할 때 내가 그 주도권을 쥐고 싶잖아요. 내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 있대요. 오히려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회자가 되라는 겁니다. 사회자. 한 5명이서 이렇게 동창회 친구들 모임을 가면은 막 말 많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좀 소외된 사람도 꼭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상황에서 내가 더 말 많이 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게 아니라 이 사람만 계속 말을 하면은 그래, 자네는 어떻게 생각해? 하면서 말 안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도록 말을 넘겨주는 거. 또 질문을 하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 그 사회자가 되는 게 오히려 그 대화의 주도권을 쥐게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자기 말만 하려는 사람 싫어합니다. 근데 말을 적당히 조절하면서 말 너무 많이 하는 사람보다는 적게 하는 사람 해주게 하고 질문들을 잘 던져가면서 그 사람이 오히려 모임에서 인기도 많고 대화의 주도권을 쥐는 사람입니다. 우리 TV를 봐도 그 오래가는 MC들 있잖아요. 유재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회자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 말만 계속해서 지금 방송국 남아있는 게 아니라 남의 말을 잘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말에는 3가지 법칙이 있다. 묵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고찰, 생각하는 게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말해라. 2번째, 말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유가. 3번째, 실천을 해야 된다. 이 3가지입니다. 말을 할 때 그냥 툭 뱉지 말고 생각을 하고 차분하게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말을 할 때 요즘 가짜뉴스 있잖아요. 그런 식의 뭔가 근거가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근거 없이 이야기하지 말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겠죠. 실천. 우리가 어떤 뭐 가전제품이나 제품 살 때 뭐 삼성, LG 사잖아요. 그 이유가 그 제품이 뛰어나서이기도 하지만 고장나면 고쳐주니까. AS가 되니까 그 제품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말을 엄청 잘해서 좋아할 수도 있지만 저 사람은 그 말을 지키는 사람이야. 마치 우리가 그런 제품을 살 때 저 기업 거는 고장나도 고쳐주더라. 그 믿음이 있으면 더 신뢰가 가는 것처럼 저 사람 말을 하면 지키는 사람이더라. 그러면은 안 지키는 사람이 100마디 하는 것보다 말 지키는 사람이 한두 마디 하는 게 훨씬 와닿고 저 사람이 진정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천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목이 이제 자유입니다. 자유. 실천이 중요하다라고 했지만 모든 말을 어떻게 다 실천하겠습니까? 모든 말이 내가 하는 말이 다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틀린 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약이라는 분이 이분 누구냐면은 공자의 제자입니다. 공자의 제자. 우리 공자라고 하면은 그냥 한 말 다 지키고 그냥 아주 고리타분한 사람 같이 생각하지만 그 공자 학단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약, 약속이란 그것이 옳아야 지키는 것이다. 내가 말을 했더라도 그게 틀린 말이면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안 지켜도 된다는 겁니다. 틀린 말인데 굳이 억지로 지키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융통성을 가져야겠죠. 실천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융통성도 가지는 자유로울 수 있는. 마지막입니다. 노자. 예 하고 대답하는 거하고 그래 이렇게 대답하는 거 사이에 거리가 그렇게 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멀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은 다 yes라는 뜻입니다. yes. 영어로 번역하면 하면 둘 다 yes. 예, 알겠습니다. 그래. 둘 다 yes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말에 있어서 예의를 너무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예의 차릴수록 예의라는 것도 항상 이렇게 변화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좀 없지만 예전에는 실내에서 모자 쓰고 있으면 무례하다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지금 안 그러잖아요. 더 옛날에는 오히려 모자를 벗고 있으면 그게 아주 무례한 겁니다. 임금 앞에서 이렇게 다 관모랑 쓰고 있어야지 관모 이렇게 벗어던지고 있으면은 그게 예의 어긋나잖아요. 예의란 거는 시대마다 계속 바뀌는 게 예의입니다. 근데 예의라는 것을 너무 신경 쓰잖아요. 그러면은 남한테도 상처를 많이 주고 자기 자신한테도 상처를 주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말을 많이 하겠죠. 저 사람 진짜 예의를 안 지킨다면서 막 뭐라고 하겠죠. 남한테 상처를 줍니다. 동시에 자기 자신한테도 상처를 줍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갈 일인데 그냥 지나갈 말인데 저 사람 왜 이렇게 예의 없이 말하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예의를 따지면.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상처를 많이 받게 됩니다. 예의를 따질수록. 그래서 말을 할 때는 그러한 예의라든가 규범 이런 것부터라도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된다. 그냥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만 있으면 됐지 어떤 굳이 그런 예절이 엄청 중요한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목이 자유잖아요. 이 말 하면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나무는 꽃을 버려서 열매를 맺고 물은 강을 버려서 바다를 만나고 새는 둥지를 버려서 하늘을 난다.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제 강연이 이 강연을 통해서 한 가지라도 얻어가시는 게 있으면 정말 보람찬 강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얻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될 것인가를 아시고 간다면 그래서 이 강연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를 버리실 수 있다면 그러면은 저한테는 훨씬 더 큰 보람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벼운 바람이 깨우는 no breeze 너의 생각으로 시작하는 my everyday
생길 것 같은 절로 콧노래가 흘러나오는 그런 상상을 하게 단둘이서 영화를 보자 할까 시시하진 않을까 어떤 얘기로 너를 웃게 할까 용기가 없는 나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 낸 그 말 커피 한 잔에 필린 그대 향한 나의 맘 보고 싶었단 말 하고 싶었죠 그대도 같나요 그대 나와 같나요 그대도 조금은 내 생각했나요 오늘은 내가 그댈 더 많이 웃게 할게요 이대로 시간이 멈추길 Freeze 그저 흘러가는 시간들 Oh freeze 처음과는 많이 다른 요즘 너와 나 처음 느꼈던 가슴 속 떨림 넌 기억할런지 처음 만났던 그곳에 가자 추억이 가득한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 낸 그 말 커피 한 잔에 빌린 그대 향한 나의 맘 보고 싶었단 말 하고 싶었죠 그대도 같나요 그대 나와 같나요 그대도 조금은 내 생각했나요 내가 더 많이 웃게 해주겠다던 그 약속 아직 나 잊지 않았어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 낸 그 말 커피 한 잔에 빌린 그대 향한 나의 맘 보고 싶었단 말 하고 싶었죠 그대도 같나요 그대 나와 같나요 그래도 조금은 내 생각했나요 오늘은 내가 그댈 더 많이 웃게 할게요 커피 한잔 할래요 감사합니다. 사실은 처음 봤을 때부터 그댈 좋아했다고 말하기가 내겐 참 어려웠던 거죠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그댈 놓칠까봐 편지를 쓰고 또 작은 선물을 준비했죠 깊어지며 상처뿐일 거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앞선 건 사실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바랬던 사람이 그대라고 난 믿어요 I'm in love I'm falling in love 어쩔 수 없네요 내 맘을 숨기기에
숨기기엔 그대는 너무 아름답죠. I thought I'm never gonna fall in love, but I'm in love, 'cause I wanna love you baby. 사실은 처음 봤을 때부터 내 맘속으로부터 그댄 파도처럼 밀려들어 온통 하루 종일 그대만 떠올려. I can be a good lover, I wanna be a makeover.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요. 그댄 gonna believe me, make it never gonna leave me. 약속 따윈 안 할래요, 그냥 보여줄게요. I'm in love, I'm so deep in love. I'm falling in love. 어쩔 수 없네요, 내 맘을 숨기기엔 그대는 너무 아름답죠. I'm in love, I'm so deep in love. I'm falling in love. 어쩔 수가 없네요, 내 맘을 숨기기엔 그대는 너무 아름답죠. 그대는 너무 아름답죠. 네, 감사합니다. 그림 같은 집이 뭐 별거겠어요. 어느 곳이든 그대가 있다면 그게 그림이죠. 빛나는 하루가 뭐 별거겠어요. 그저 그렇게 그대 함께라면 뭐가 필요하죠. 나 그대가 있지만 힘든 세상이 아니라 힘든 세상이지만 곁에 그대가 있음을 깨닫고 또 감사해요. 또 기도해요. 내 곁에서 변치 않고 영원하길 기도드리죠. 무려 우리 함께 눈 뜨는 아침과 매일 그댈 만나 돌아오는 집 앞. 나만의 그대, 나의 그대, 내겐 사치라는 걸 과분한 입맞춤에 취해 잠이 드는 일. 그래 사치, 그댄 사치, 내겐 사치. 행복이란 말이 뭐 별거겠어요. 그저 그대의 자꾸 대마저나 기쁘게 하는데 사랑이란 말이 뭐 별거겠어요. 그저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입에서 맴돌죠. 나 그대가 있지만 거친 세상이 아니라 거친 세상이지만 내겐 그대가 있음을 깨닫고 또 다짐하죠.
변치 않고 영원하길 약속할게요. 무려 그리 함께 눈 뜨는 아침과 매일 그댈 만나 돌아오는 집안 나만의 그대 나의 그대 내겐 사치라는 걸 과분한 입맞춤에 취해 잠이 드는 일 그래 사치 그댄 사치 내겐 사치 내가 상상하고 꿈꾸던 사랑 그대 정말 사랑하고 있다고 나 말할 수 있어서 믿을 수 없어 정말 믿을 수 없어 내가 어떻게 내가 감히 사랑할 수 있는지 말야 매일 나를 위해 차려진 이 식탁 나만의 그대 나의 그대 내겐 사치라는 걸 과분한 입맞춤에 취해 잠이 드는 일 그래 사치 그댄 사치 내겐 사치 네 감사합니다.